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뿔을 가진 재단들이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시무어 기틴 교수가 쓴 네 개의 뿔을 가진 재단과 거룩한 공간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개의 뿔 달린 재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짐승의 뿔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탑 혹은 지붕 제2의 유사품이다. 그 상징화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어떤 사람은 뿔 달린 모자를 쓴 신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우리가 살펴보려는 글의 저자는 탑 혹은 지붕 제2의 영향을 받았다. 그거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뿔이 뿔같이 생긴 것이 어떤 그 향단에서는 향을 담은 그릇을 받치는 받침대로 쓰여졌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논란인데요. 메나헴 하란의 주장을 중심으로 그것이 향단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 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 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짐승의 뿔이라는 말은 재단 뿔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재단 뿔의 기원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제2의 재단포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오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보통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긴 했는데 또 많은 그 참고 자료들이 이렇게 뿔처럼 가늘고 에, 뾰족하게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 그 연구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탑을 상징한다. 는 거죠. 새로 발견이 되는 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이 텔미큰의 에크론이라는 데서 최근에 발굴을 통해서 볼 때 철기 2기에 4개의 뿔을 가진 재단들이 발견되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하에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는 거죠. 여러 시대를 걸쳐서 이 텔미큰의 에크론이 왜 중요하냐면 여수와서 13장 2절 3절에서도 나와요.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서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슬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 그러니까 이 에그론이라는 건 사실 블레셋 당시 블레셋 지역을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데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는 이 책을 한번 직접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된 기능은 향로였다. 이 향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말 성경의 향로를 보면 주로 아주 간편하게 가볍게 갖고 다니는 걸 향로라고 하는데 인센스 버러 자체는 말 그대로 향로이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장 최초의 예들은 시리아의 유브라데스 중간 지역의 에마르, 분바카트, 텔 파코의 기원전 14, 12세기의 후기 청동기의 테라코타 톡이죠. 탑 모델입니다. 뿔은 흉벽을 상징하는 탑 꼭대기의 사각형의 네 귀퉁이에 방어벽의 뾰족한 돌처럼 위로 뻗은 왕관과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번제용 재단이나 스탠드로도 사용되었던 시리아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조는 이거는 에마르 출토 제단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 변형된 시리아의 제단을 볼게요. 이 책에서 보면 알타라는 말하고 스탠드라는 말을 병행해서 쓰는데 번역하면 같은 뜻이지만 약간의 의미적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기원전 10세기 보면 이것보다 더욱 과장된 형태를 가지는데 이것을 고대근동 지붕제의를 반영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기원에 있어서 이 뿌리 달린 향로는 시리아 지역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제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왜 이게 지붕제의라고 부르냐면 제물을 드리던 지붕을 상징화하는 탑 형태의 제단의 모습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평지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집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에 향해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좀 큰 건물이면 더 성벽과 같이, 그죠? 뾰족지붕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드린 경우에 치면, 물론 우리말에서 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구약에서 보면, 보통 루프라고도 하지만 2층이라고도 하죠. 2층. 2층에 방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 햇빛을 가린 막이 있고, 그죠? 사람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로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지붕은 아니고 일종의 평평한 1층 위에 있는 어떤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같은 데 보면 2층 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층 건물의 지붕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기와 지붕을 생각하거나 다른 지붕을 생각하면 지프로 만든 지붕을 생각하면 주로 삼각형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삼각형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제의를 떠올린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던 지붕을 상징화하는 탑 형태의 제단의 모습을 취한 것이다. 실제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 되게 오래된 거죠. 아주 오래된 거죠. 거기 보면 실제로 지붕에 올라가서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 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왕하 23장 12절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단뿔을 뿔 달린 모자를 쓴 신의 모양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단뿔은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에서 뿔 달린 모자를 쓴 신들의 모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뿔은 제단이나 신전 지붕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듯이 뿔 자체는 힘과 정치적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뿔로 밀어내는 일을 하는 황소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다른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구약의 뿔 제단은 광야의 회막제에서 전형적으로 잘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분향의 제단이라고 부르고 향기의 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시대 때는 삼나무 제단 혹은 금제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과 솔로몬 시대의 삼나무 제단은 제가 말씀드린 고각적 발굴의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뿔과 함께 사각형 제단은 초기 시리아 탑 모델과 유사하다. 밧줄로 둘러진 번제단 향단에서의 장식은 10세기 펠라 제단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번제를 태우는 것은 향을 태우던 지붕의식과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제단 꼭대기는 지붕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 다음 콘텐츠에서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제단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기능에 대한 새 발견은 첫째, 향을 태우는 장소인 뿔 달린 제단은 거룩해진 혹은 거룩한 장소와 함께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리적인 역할, 공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식적인 제의 실행과 통합된다라고. 두 번째는 발굴된 뿔 달린 제단들은 향을 태우는 장소, 향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전 논란의 새 논란입니다. 쿠에넨, 베라우젠의 도식처럼 전통적으로 분향제단은 포로 이후에 도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고학계에서 발굴된 포로 이전 시대의 다양한 뿔달린 제단으로 인해서 분향이나 분향단 자체가 포로 이전의 관행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쿠에넨과 베라우젠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판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연구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기또에서 발견된 뿔 4개의 돌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뿔이 마치 그 숫짐승의 뿔처럼 그렇게 생겼다기보다는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짐작하기가 쉽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논란은 메나헴 하란이라는 분의 주장과 거기에 대한 반론인데요. 메나헴 하란은 카우프만의 직계지자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베라우젠과 카우프만 주장을 비교를 해봤고, 이 베라우젠이 재구성한 이스라엘 제2의 재구성의 역사에 관한 것을 다뤘는데, 카우프만이 사실은 베라우젠의 JEDP 중에 JEPD의 주장을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제의는 주로 포로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 메나헴 하란도 카우프만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와 이제 동일한 혹은 거의 비슷한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제 하란은 약간 절충주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기를 피가 조슈아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요시아 왕 이전에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공적으로 잘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그 이후다라는 식으로 카프만하고 베라우젠을 절충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뿔재단이 향을 태우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하란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또 비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은 베라우젠식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발굴되는 뿔재단이 분향재단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첫째, 분향재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의 의식이었다. 두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다. 반박은 성전 외에서도 분향을 했다는 거죠. 성전 파괴 이후 개인적으로 향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은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있고 없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전통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물론 피가 개인적이고 성전 외적인 향의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을 수 있으나, 이런 다양한 발굴로 인해서 발견되는 그런 향단의 존재, 즉 보편적인 현상은 분향의 일반화의 현상은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한테 한 거든 아니면 민간 신앙이든 하늘 여신 제의로 한 것인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다는 점이고요. 네, 하란의 추가적인 논증들입니다. 첫 번째, 크타르. 정확한 의미가 다르다. 둘 다 태우는 것이라서 피해령, 키테르, 강조능동이죠. 향을 태우는 의미하고 히피령, 히크티르, 사용능동형은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만 태우거나 다른 곡과 함께 태우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논증은 그 크기입니다. 크기. 수많은 재단의 증거는 향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난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많은 지역에서 향을 태워갖고 제물로 드렸겠느냐? 향을 그 말하는 거예요. 반대, 발굴된 많은 재단이 동시에 쓰여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한 시대별로 경제 발전이나 국제교육의 발전은 향의 가격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문맥입니다. 문맥. 정황이죠. 분양은 왕족이나 부유층의 활동이므로 지역이거나 혹은 농촌 지역에서는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향의 사용상의 제한은 예루살렘 성내에서의 일반인들의 향제물을 바치는 것의 증가는 지방에서의 향 사용의 증거에 반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굴되는 많은 향재단은 점차 확산되었던 향제물의 사용을 반증하고요. 뿔재단의 후속인 작은 직육면체의 재단은 이런 전통이 오랫동안 이 포로 시대 이후에 발견되는 거죠. 포로 시대 이후에도 향을 사용하는 전통의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지리적 분포입니다. 하라는 얘기하기를 분양은 실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실효재단은 아니다. 반론은 개활지에서 심지어 지붕에서 분양한 보문 증거가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라는 거죠. 실제 태움의 증거가 발굴된 4개의 뿔이 달린 지단에서 찾기 어렵다. 반론은 향단에서 실제 탄 증거 잔여물이 적은 이유는 향단 뿔이 분양 그릇의 받침 역할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분양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분양 그릇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뿔에서 혹은 뿔 근처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하란이 말하는 용도입니다. 첫째는 이제 아하스 시대 때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태우기 위함이다. 이 아하스 시대 얘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또 몇 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비판은 곡식 제물도 태우는 것이라서 태우고 난 다음에 잔여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비판을 또 비판받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또 하늘의 여왕에 대한 예배도 지붕에서 분양하였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 아하스 시대의 수입품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뿔 달린 재단이요. 그런데 모나세 왕국의 고고학적 상황과 조금 늦은 북왕국의 철기 시대에는 그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분향단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내리는 분향단의 결론은 첫째를 말하기 앞서서 어떤 그 시대의 분향단이 아주 폭발적으로 폭발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아주 많은 향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발굴되는 뿔 달린 분향단을 보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에서의 개인적인 예배, 경건 행위로 분향단이 사용되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은 좀 덜한데
그죠? 우리가 뭐 불교 문화나 중국 문화권에 가면 향을 아주 자연스럽게 피운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에서의 공적인 예배란 말이죠. 위에서는 사적인 예배를 얘기했는데 공적인 예배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세 번째, 종교적 예배에서의 행위에 나타나는 작고 가벼운 휴대용 분향단과 크기와 무게로 인해서 고정된 분향단이 발견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중앙화된 예배체계와 비중앙화된 예배체계에서의 분향단. 다섯 번째는 종교적 관행의 지역적 이방의 전통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만의 어떤 향단의 보편적인 사용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종교 혹은 뭐 여호와 종교와 상관없이도 분향단의 사용이 공격적 발굴로서 발견된다. 많이 발견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문헌은 세이모 기티니슨 The Four-Horned Altar and Sacred Space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라는 논문을 2002년도에 나왔어요. 2002년도에 나올 때는 아직 메나헴 하란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논쟁이 지속되었던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